프로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4 그 5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시 동원 체제와 병참 기지화 정책을 주제로 1930년대 이후 일제가 이제 대륙 만주 침략을 시작으로 대륙을 침략한 이후 그리고 37년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며 중국에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물자를 만들어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반도 공업화에 나서게 되는데 1930년대 이후 한반도 공업화가 일제의 이러한 대륙 침략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일제가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국가 총동원법, 국민징용령 이런 것들을 실시했다라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징용과 징병에 대해서는 뒤에 다른 주제로 또 다루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전시 동원 체제와 병참 기지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물자 충당을 위한 병참 기지화 정책. 일제는 대공황을 겪고 1929년 경제 대공황으로 30년대 이제 일본도 어려워지죠.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선진 산업 국가들이 블록을 형성해서 블록 경제로 버티거나 미국 같은 경우에 뉴딜 정책 같은 것을 펼쳐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시장도 좁고 작고 시장의 규모가 작고 식민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힘들죠. 안에서 어떻게든 짜내야 되는데 그래서 일본은 군국주의로 흐르면서 이제 만주로 침략 정책을 펼쳐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병창 기지로 만들어서 한국의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해서 한국의 체제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자신들의 만주 침략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병참 기지로 만드는 거죠. 이게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1930년대 지하자원이 한반도에서 그래도 풍부한 북부지방, 지금의 북한지방을 중심으로 광업, 중화공업, 공장 등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에서 이제 물자를 만들어서 공급하기가 힘들죠. 한국에서 바로 만들어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군수산업 위주로 산업을 자기 편한 대로 개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자연적인 발전에 따라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본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산업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요. 지역에 따라서 공업 격차도 커졌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런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남북이 분단돼 버리니까 분단된 뒤에 일본이 뭐 분단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일본으로 가버리고 나자 한반도 안에서 있는 공장들을 돌려도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 경제 산업 구조에 종속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일본 제품들 가져온 걸 여기서는 필요한 부품들을 만들어서 넣는다거나 뭐 아니면 여기서 등치 큰 걸 만들면 덩어리를 만들면 틀을 만들면 일본에서 핵심 부품을 갖고 와서 만들어야 되는 그래야 이제 완제품이 되는 구조. 그래서 산업 불균형도 심화되어 있었고 군수산업 위주로 되다 보니까 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공업도 있고 경공업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비재 위주의 경공업은 위축돼 버리고 중공업 위주로만 발전시켜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산업 간의 불균형이 심화됐던 거죠.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간의 격차도 심했고요. 그리고 또 일본이 이제 추진했던 정책 중에 하나는 남면 북양 정책입니다. 한반도의 남쪽에는 묘나를 심고 북쪽에는 양을 키운다. 남면 북양 정책. 이게 무슨 말이냐? 경제 대공황을 겪게 되면서 이제 각 나라 선진국들이 블록 경제에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양모를 수출하는 나라는 파운드 블록을 쓰는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이죠. 그래서 영국과 호주 등의 이렇게 호주도 다 영연방 아닙니까?
이런 지역들이 이제 양모를 키워서 보내는 것이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도 영국 식민지 아닙니까? 근데 인도는 어때요? 면화, 목화는 또 인도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파운드 블럭하면서 자기들끼리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미국도 달러 블럭에서 미국 남부지방에 목화 소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체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방직업자들에게 필요한 원료가 미국이나 영국, 영연방 국가들 사이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자기들 식민지 안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한국의 남쪽에다는 목화를 심고 면화를 재배하고 북쪽에다는 양을 키워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원료 공급을 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식민지를 이야기할 때 원료 공급 및 상품 시장이라고 하는데 바로 전형적인 원료 공급지와 공급과 상품 시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한반도가 뭐 일제 식민지긴 합니다만 정말 전형적인 식민지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1937년 일제가 이제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일본이 중국의 거점들을 빨리빨리 확보해 가지만 중국은 너무 넓은 땅이 너무 넓죠. 그리고 중국의 장개석은 충칭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겨서 장기적으로 지구전이라고 하죠. 장기적으로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만주 점령하고 중일전쟁 일으켜서 막 먹어가지만 지난 시간에 지도로 봤어요. 핵심 거점들 중심으로 먹었던 거죠. 그런데 수도를 난징 뺏기고 나서 얘들이 충칭으로 수도를 옮기더니 지구전으로 버텨버리니까 이제 일본이 난감해지는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얘들이 깜짝 놀라서 항복을 하면 그냥 빨대 꽂아가지고 이것저것 협정 맺어가지고 착취만 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오래 버텨버리네. 인구는 훨씬 많은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계속되니 일본이 이제 물자가 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 본토에서만 가지고 가는 걸로 안 되니까 1938년에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합니다.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해서 본격적으로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나라만으로 안 되니까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가져가야겠죠. 근데 조선 사람들이 쉽게 일본을 위해서 일제를 위해서 물자나 인력 이렇게 가지고 나가지 않겠죠. 동원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한국 시민의 정신, 국민 정신 총동원 운동을 펼칩니다. 캠페인을 펼치는 거죠. 나가자! 우린 천황의 시민이다! 가서 충성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캠페인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럼 이제 캠페인을 펼쳐서 독려하다 안 되면 뭐 하겠습니까? 강제로 끌고 가야죠. 그래서 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인들을 강제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명령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국민 징용령이죠. 군대 갈 나이들이 지난 사람들은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남자들 같은 경우 그렇고 여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가지 않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하라는 거죠. 강제성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징용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총동원 운동을 정신만 이제 우리는 일본이냐 정신적으로 함께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거 쏙 빼버리고 무조건 다 동원 국민이 온 힘을 다 써라 국민 총력 운동으로 전환하죠. 이러면서 이 모든 걸 조선 총독이 직접 관장합니다. 생산량 확충, 생산량 증산, 공출, 한국인에 대한 물질적 수탈을 더욱더 강화하는데 조선 총독이 앞장섰다는 거죠. 그만큼 일본이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강력하게 동원했다는 것이고 그 말은 부족하다는 거죠. 모처럼 양이 적으니까 모처럼 10분 안에 끝나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53강